수원여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름방학 자기개발 특강을 담당하게 된 강사 양경진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학기를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대학생활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집에서 열심히 혼자서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까 하는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저와 함께 이 자기개발 특강을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나에게 필요한 노력은 어떤 걸까?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교육의 주제는 바로 나의 미래, 나의 스타일의 완성이라고 주제를 정했어요. 이 제목만 보시면 여러분께서 저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한 얘기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혹시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뭐 옷 입는 스타일도 상관없어요. 꾸안꾸 스타일 추구하시나요? 혹은 나는 좀 섹시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혹은 나는 보이프렌드 룩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취향이라든지 지금까지 내가 가져온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설정한 스타일이 있으실 거예요. 뭐 예컨대 꾸안꾸 스타일이라고 우리 해보자고요. 내가 정한 스타일은 꾸안꾸 스타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 꾸안꾸 스타일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로 집에 있는 꾸민 듯 안 꾸민 듯 한 아무 옷이나 그냥 입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제대로 된 꾸안꾸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쇼핑몰에서 꾸안꾸 스타일의 옷을 사야지 진짜 꾸안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진 걸로 대충대충 입으면 그냥 그거는 안꾸 스타일이 될 뿐인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가서 많은 물건들 속에서 나에게 어울리는 걸 찾고 그 물건을 내가 받아서 실제로 입어보고 이거 진짜 나한테 잘 어울리네? 이건 괜찮은데? 혹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맞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환불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미래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뭔가 내가 스타일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스타일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연 그 노력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은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대학 과정에서 학과 과정에서 수업에서 많은 내용들을 배우기도 하지만 수업 외의 내용들로도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취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자격증들이 자칫 여러분께서 이게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모르신다면, 즉 여러분께서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를 하셨는데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모른다면 돈을 주고 사기는 했지만 결국 옷장에 처박아 두는 일로 밖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온 옷을 내 스타일로 잘 입고 활용을 하려면 우선 첫 번째는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잘 골라서 구매를 했어야겠죠. 물론 가성비를 따져서요. 그리고 이 옷을 구매를 해서 여러분께서 옷을 받아 드셨다면 이제 이 옷에 내가 잘 어울리기 위해서 이 윗도리와 잘 어울리는 바지가 있나? 이 옷이랑 잘 어울리는 가방이 있을까? 혹은 나 이거 조금만 살 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옷에 맞춰서 나를 가꿔가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옷과 어울리는 나의 다른 재능들, 나의 다른 액세서리들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그것처럼 자격증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격증도 여러분께서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서 따라고 하시는데 교수님이 이거 그냥 따라고 하시는데 선배들도 다 땄다고 하는데 야, 우리과 동기들 다 땄대. 그냥 따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격증을 따시면 그 따놓은 자격증들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여러분이 받은 그 자격증이 결국 책상 어느 한쪽 구석에, 뭐 서랍 한쪽 구석에 처박아두고 입지 않는 옷처럼 켜켜이 쌓여가기만 하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이력서에 작성해 내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자격증을 이력서에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이 자격증을 통해서 내가 어필하려고 하는 나의 직업인으로서의 매력이 뭔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 시간, 노력, 돈을 들여서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자격증을 따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구슬도 서말이어야 보배다 라는 속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많은 자격증들도 여러분들이 잘 꿰어서 잘 활용하셔서 나만의 스타일에 맞게 옷을 착 입으셔야 진짜 여러분께 될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취업 시장에서의 문제인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만약 경력직이시라면 이렇게 수많은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경력직들은 수년간의 업무를 통해서 내 능력치가 이만큼이에요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어느 병원 어떤 부서에서 5년 동안 이 업무를 문제없이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혹은 조금 업그레이드된 업무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 업무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그런 3만 원, 5만 원 주고 우리가 시간 노력을 들여서 따는 자격증보다 지난 5년간의 3년간의 세월 동안에 그 사람의 업무 실적 그리고 그 기관에서 받았던 인정들 혹은 연봉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능력을 증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규 채용은 어떨까요? 우리 다 똑같은 대학 나오고 다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무에 그리고 이 병원에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결국 우리가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구매하신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취득을 한 자격증이 바로 그 증거, 증명, 그리고 액세서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면접에서 이런 질문들을 주로 하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나요? 이때 과연 예, 저는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떻게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컨대 심사과에 여러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어떻게 심사과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했는데 저희 국민건강보험 수업이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과 저희가 학교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제가 흥미가 많이 생겨서 보험심사평가사라는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용들이 제가 좀 꼼꼼한 편인데 좀 꼼꼼하게 계산을 하고 빨리 바뀌는 수가들에 대해서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현장에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굉장히 업무라는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이 보험심사 업무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면 아무래도 전자보다는 보험심사평가사라는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쪽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당연히 뽑게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너무 치열한 취업시장이죠. 이 취업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눈에 띄는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너도 나도 다 따는 그리고 우리 과에 전부 다 딴 그 자격증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효과 있어요. 모두가 같은 자격증을 딴다고 다 똑같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나와 경쟁하는 그리고 나와 함께 면접을 본 사람들이 이 자격증을 땄다는 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면접을 봤을 때 이런 대답에서 이 자격증을 이용해서 어떻게 좋은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바로 여러분의 몫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똑똑한 자격증이 열학점 부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과에서 1등을 하셨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교수님께서 특별히 좋은 어떤 곳에 추천서를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1등은 좀 뭔가 특별해야 되겠잖아요. 하지만 우리 1등 하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대부분 그냥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보통 학점에 보통으로 졸업했는데 나를 빛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딴 바로 그 자격증들 그리고 내가 그걸 잘 표현내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께서도 어차피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신다면 구슬을 잘 꿰어서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좋은 액세서리로 꼭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보건행정학과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으로 2가지 자격증을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가장 기초적인 거기도 하고요. 가장 기초적인 거기도 하지만 여러분께서 가장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첫 번째는 보험심사평가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험심사평가사는요, 현재로서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고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현재 존재하는 모든 보험심사와 관련된 자격증은 모두 민간 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이 특별히 더 좋고 어떤 자격증이 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에서는 약 15년 정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이 보건행정학과의 성장과 함께 보험심사평가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해온 그런 협회예요.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받은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민간 자격증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다양한 업체에서 편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난이도가 국가공인 자격증만큼 높지 않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게 곧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꼭 이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증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많은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때 민간 자격증은 그 업체가 없어져 버리면 내 자격증도 없어져 버리는 게 돼요. 그래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든지 해당 자격증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어떤 업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시면 여러분께서 정작 내가 취업을 해서 이 자격증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 기업이, 업체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 자격증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께 오랜 시간 동안 정통과 역사를 가지고 운영해온 좀 탄탄한 기업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해왔다는 건 많은 학생 여러분들께 그리고 많은 학교 교수님들께 인정을 받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많이 교재 연구를 하면서 좀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드린다라고도 저희가 자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증만큼은 여러분께서 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에 이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증을 꼭 취득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보험심사평가사라는 자격증은 의료기관에서 보험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요양급여 기준이라는 그 탄탄한 기준을 가장 기본 근거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건강보험과 관련된 법률 또는 사태 리뷰를 통해서 외래나 입원 명세서의 삭감 내역 혹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실습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행정 분야에서 좀 더 전문화되고 질적으로 향상된 보험심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보험심사와 관련된 자격증이고요. 사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공부의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께서 수원여자대학교 여러분께서는 꽤 이렇게 많은 시술을 건강보험과 관련된 공부를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과 관련돼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능력도 검증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이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또 자격증 발급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우리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이 보험심사 업무만은 확실히 더 잘할 수 있어. 더 많이 공부했고 더 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야 라는 거를 쾅쾅 인증 도장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보험심사평가사는 1급과 2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급이 좀 더 쉬운 자격증이고 1급이 좀 더 어려운 자격증이겠죠. 그래서 2급은 보험심사평가사라는 것에 입문을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2급을 취득한 여러분께서 나 아무래도 여기 적성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좀 꼼꼼하고 체크하는 거 좋아하고 빨리빨리 변화되는 어떤 고시에 대해서 내가 빨리 캐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업무를 하는 거를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만약 드신다면 보험심사평가사 1급 자격증도 취득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1급 자격증은 실제로 병원에서 그래도 이 사람 어느 정도 보험심사에 대해서 공부를 꽤 했구나 라고 인정받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네, 추천을 드리고요. 우선 2급 자격증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면요. 2급은 방금도 제가 입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꼭 대학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혹은 의무기록사나 간호사 등의 면허가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18세 이상이면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으로 이루어진 요양급여 기준 1과 그리고 치료 재료나 약재 있죠. 병원에서 실제로 쓰는 어떤 나사라든지 혹은 어떤 도구라든지 뭐 어떤 카테터라든지 먹는 특별한 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상태의 환자까지 쓸 수 있다. 이 사람한테 쓴다면 뭐 몇 개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병원 실무에 필요한 기준들을 잡은 게 요양급여 기준 2이고요.
그리고 우리 보험 심사 업무를 한다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료 기초의 내용들, 의료 법규, 그리고 의학 용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료 법규와 의학 용어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전공자인 분들은 이 시험을 치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만 18세 이상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다라고 응시 대상을 정해놓긴 했지만 보건행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혹은 간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훨씬 유리하게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이 업무에 더 적합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리고 2급에는 외래 실습으로 외래 명세서를 실습하는 내용이 있고요. 1급은 동일하게 요양급여 기준 1 그리고 요양급여 기준 2가 있고 1급에서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게 입원 명세서 실습이에요. 이 환자가 14일 동안 입원했는데 그동안 어떤 수술을 했고 어떤 마취를 했다면 수술료, 마취료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 입원을 14박 15일을 했다면 입원료는 얼마를 산정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게 입원 명세서 실습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죠, 여러분? 맞아요. 1급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1급을 취득하셨다면 그래서 그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양급여 기준 1, 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이라는 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히 샘플 문제 하나만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아래쪽에 제시한 이 캡처 화면이 바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흐릿하지만 여러분께서 보시면 입원료, 인페이션트 케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입원을 한다면 누구나 이 입원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가 24시간 하룻밤 동안 병원에 묵어가는 비용을 산정하는 거죠.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검사도 하고 그리고 약도 먹고 뭐 의사도 만나서 회진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인 값들만 매긴 것이 바로 이 입원료예요. 여기에 검사료, 수술료 뭐 이런 것들은 다 제외가 되고요. 보통 환자들이 묵어가는 병실료, 뭐 환이 있는 것들, 간호사 처치, 간단한 간호사 처치, 의사 회진 이런 것들이 입원료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입원료에서 똑같이 한 명의 환자가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입원료가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전제라면 정형외과 환자는 수술을 위해서 그날 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많은 활동들을 해요. 그런데 내과 환자들은 어떨까요? 그냥 병실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하루에 3번 약만 딱딱딱 받아 먹는 거죠. 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환자가 더 많은 병원비를 발생시킬까요? 당연히 정형외과 환자가 더 많은 입원료를 발생을 시키겠죠. 내과 환자라든지 정신과 환자는 계속 병원에 머물면서 약만 먹기 때문에 다른 검사료라든지 수술료 같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똑같이 환자를 받는다면 누구를 받고 싶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내과 정신과 환자 받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더 많은 의료 상품을 팔 수 있는,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형외과 환자, 신경외과 환자, 수술하는 환자들을 당연히 받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내과 환자, 정신과 환자, 그리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건강하게 키워줘야 될 책임이 있는 8세 미만 소아들에 대해서는 이 입원료, 병원에 머무는 그 비용 자체를 30%를 더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한 내용이 바로 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들어있는 입원료의 주 1 항목의 내용입니다. 자, 내과 질환자, 정신질환자, 만 8세 미만 소아 환자에 대해서는 소정 점수의 30%를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똑같이 입원료가 20만 원이 하룻밤에 발생한다고 했을 때 정형외과 환자가 입원료가 20만 원이라면 내과 환자는 30%가 가산된 26만 원의 입원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원료를 조금 상승시켜 줌으로써 수술료라든지 검사료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 내과 환자도 너희 입원시켜야 돼 라고 나라에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화시킨 게 바로 요양급여 기준 1의 문제입니다. 자, 이 다음 중 입원료 30% 가산에 해당하는 환자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문제 푸실 수 있죠. 누구였죠? 입원료 30% 가산하는 환자, 내과 환자, 정신과 환자, 만 8세 미만 환자였죠. 이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만 23세 미만 내과 질환자 맞고요. 정신질환자 맞고요. 만 6세 안과 환자, 안과는 아니지만 만 6세 맞습니다. 만 36세 산부인과 환자, 만 8세도 해당되지 않고 내과 정신과에도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4번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흥미롭게 느껴지시나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이런 원리로 이렇게 규정을 정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고 문제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부담 가지시지 않고 재미있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 보험심사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요, 심평원에서 매년 이렇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최종판이라고 해서 수가집을 올려주고 있어요. 2020년은 지난 4월에 수가집이 심평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북 형태로 올라와 있어서 언제든 다운받아서 공부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 기준집을 토대로 한 저희가 교재를 만들기도 했지만 꼭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집을 다운받으셔서 스스로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께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의 2 같은 경우에는요, 치료 재료나 약제 고시 기준에 관련된 거라고 했죠. 이 내용도 역시 실제로 실무자들이 우리 병원에 새로운 약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치료 재료가 들어왔을 때, 이 치료 재료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산정해야 되지? 누구까지 이거를 보험 기준에 적용시켜 줄 수 있지? 몇 개까지 수술에 쓸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절차들이 수시로 변화하는 이 보험 인정 기준에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건강보험 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보험심사평가사 문제집 한 권만 가지고도 문제집에서 풀이하시면서 아까 앞서 있었던 그런 요양급여 기준집이라든지 그리고 건강보험 인정 기준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험심사평가사 말씀드렸듯이 학력, 경력 제한이 없이 만 18세 이상 시험을 보고 있고요. 특히 보건행정학을 전공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교과과정에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시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자격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거 내가 증명할 수 없으면 안타깝잖아요. 나 보건행정학과 졸업했으니까 이 일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1급, 2급 자격증 따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이런 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증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심사과에 한 발 더 가까워진 좋은 액세서리를 하나씩 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자격증은 바로 병원 코디네이터입니다. 여러분께서 병원 코디네이터가 뭐야? 이렇게 만약 질문을 받으신다면 병원 코디네이터? 그거 상담실장 아니야? 아마 이렇게 많이들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병원 코디네이터를 단지 상담실장으로 한정 짓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원 코디네이터는 의료기관 서비스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게 된다면 이 사람이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환자를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나? 그거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라는 거를 질문할 때 이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지 자격증을 취득은 했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은 했는데 그 자격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꼭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아마 취득하게 되실 거고 사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딸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 따게 되시겠지만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이 병원 코디네이터의 자격증을 의료 서비스와 연관시켜서 풀어내실 수 있는지를 제가 짧은 이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 코디네이터라 함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상담실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코디네이터의 직무가 있어요. 뭐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이라든지 아주 큰 병원에도 이런 진료 코디네이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응급실에도 있고요. 뭐 외상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이식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디네이터라는 정의와는 조금 다르고 좀 더 사전적인 의미에 가까운데요. 의사가 진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들은 이런 외상 상황이라든지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응급 상황에서 좀 더 침착하고 정확한 의료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진료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담실장,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치과라든지 비급여 있죠. 나라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 즉 병원에서 판매를 위주로 해야 하는 의료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양의 판매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의료 서비스를 더 환자들에게 상품으로 권유할 수 있도록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 서비스 전문가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병원 코디네이터, 상담실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는 자격증들이 있죠.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이렇게 능숙한 외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의료관광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의료에 관련된 기초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의료를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이죠. 이렇게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거는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는 이 부분을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건 결국 의료기관과 고객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좀 더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객들은 조금 더 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받고 나의 상황을 배려받고, 그리고 내가 더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 연결자가 바로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업무에서 코디네이터라고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자와 이런 의료 서비스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좀 더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서비스 기준을 알아야 되고, 그 기준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병원 코디네이터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인 거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고객을 직접 만나고 응대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서비스 업무로 자신의 업무 가치가 평가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놓치지 않고 병원 안내,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한 번쯤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께서 의료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아셔야지, 그리고 그 서비스의 기준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 이 서비스보다 더 나은 건 어떤 걸까? 내가 하고 있는 건 이거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서비스 표준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업무가 의료 서비스를 이끄는 사람들이라면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께 이렇게 오늘 열학점 부럽지 않은 똑똑한 자격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보험심사라는 업무에 대해서 더 구체화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설득할 수 있는 보험심사 평가사,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춰야 하는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서 기초를 알려주는 병원 코디네이터, 이 두 가지 자격증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난 한 2년쯤 전에 수원여자대학교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어떤 보건행정학과에서 진로와 관련된 가장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어떤 거였나요? 라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예상외로 병원 코디네이터 그리고 보험심사 평가사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막연히 취업을 할 때 막연하게 나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똑한 자격증들을 취득하시면 그것들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만의 스토리텔링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떠신가요? 이제 함께 공부해 볼 관심과 자신감이 여러분 생기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름방학 이 시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험심사평가사나 병원 코디네이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자격증 어떤 걸까? 나를 더 화려하게 꾸며줄 수 있는, 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께서 선택하고 노력하셔서 꼭 목표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강의 진행하였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